대한민국 청소년의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하는 솔직한 우리들의 정치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크쇼의 진행을 맡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윤지희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고 얼마 전에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하향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서 젊은 세대들의 정치 참여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젊은 세대분들을 대표해서 솔직하게 정치 토크에 참여해 주실 패널분들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재혁 패널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14대 청소년 의원 김재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에서 제13대, 제14대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여수 충무고등학교에서 1학년에 재학 중이며 학교 내에서 또 부회장이라는 직위를 맡아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정치 토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수에서 이렇게 뛰어오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국내외 다양한 정치 현상이나 사회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순수히 즐기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좋은 기회가 마련되어서 이번에 참여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라다이튼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이며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에서 활동 중인 강준서라고 합니다. 이번에 14대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토크쇼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또 제가 본래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해서 언제 또 이렇게 청소년 청년과 함께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우리 박정현 패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에서 제12대 의원과 홍보대사를 활동했던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인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청소년 그리고 청년분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강과 동시에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는 대학생 노현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균관 대학교 사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사학과가 왜 갑자기 사학과냐 뜬금없이 이러실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정치에 원래 관심이 있다가 정치를 파고드니까 정치보다는 역사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어서 정치사, 경제사에 관심이 생겨서 사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진학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활동은 그 사학과 위주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0대 의원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현재는 미국의 위스콘신 주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에서 정치외교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1학년 김민서입니다.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면서 대학교에서 사회적 이슈들과 선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면서 관심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패널분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패널분들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가지게 돼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총 6분의 패널님들과 함께 꾸며갈 솔직한 우리들의 정치 토크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6분의 패널분들이 각각 5분에서 10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같이 토론을 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대본도 없고 난상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토크쇼이다 보니까 정말 현장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발표라서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 정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김재혁 패널님을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네, 저 PPT 가장 첫 제목에 제 좌우명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가 써 있습니다. 저는 저의 신념대로 정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나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 여러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김재혁입니다.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요. 네. 사격 선수 출신으로 은퇴 후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며 정치에 관심을 가져 정계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아동안전위원회 제1대 아동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왔었고요. 제2 한국청소년청년신문 정치부 기자로 정계에 처음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목일중학교 사격 선수로 3년간 활동하였고요. 현재는 대한민국 제14대 청소년위원과 아동안전위원회 서울시 대표, 목일중학교 정교 임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대한민국 정치사 74년 이대로 괜찮은가입니다. 가장 처음 말씀드릴 주제는 당내 갈등, 일명 여야 집안 싸움입니다. 당내 갈등, 쉽게 말해서 집안 싸움입니다. 예전부터 정치사에는 당내 갈등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야 모두 당내 갈등이 격화되어지며 국가와 국민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열중하는 것은 이번 당내 갈등이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당내 갈등, 자신의 당과 싸우는 당대표, 당대표와 싸우는 원내대표, 당대표와 싸우는 비대위원장 등 현재 여야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며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내 갈등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당인 만큼 당연히 의견 충돌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으로 틈이 생겼으면 빨리 봉합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람의 살에 찢어졌다고 합시다. 빨리 봉합하지 않으면 추가 감염이 생겨 상처가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의 한국 정치가 이렇습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의견, 결속되지 않는 당, 같은 당이라면, 같은 팀이라면 서로를 위해, 모두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내부 결속을 다져 국정 운영에 열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당내 갈등 해결책입니다. 여야 모두 현재 당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에 굉장히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해결책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와 여러 언론사의 기사들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당내 분열을 초래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자제합시다. 둘째, 비대위, 혁신위원회, 인재 영입 및 개편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민심 및 여론 수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파벌 싸움입니다. 정치사에서 파벌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서인, 남인, 북인, 동인으로 나누어져 붕당 정치를 하게 되며 각 파벌끼리의 분쟁이 격화되며 하나의 파벌만이 왕에게 붙어 특혜를 누리는 이 현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친노무현계, 약칭 친노, 친문재인계, 약칭 친문, 친이재명계, 약칭 친명, 친박근혜계, 약칭 친박 등 수많은 정치 파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파벌주의가 정치에 만연해지게 되면 국가나 공동체보다 특정 계파를 우선시하며 비리 및 특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더 큽니다. 당내 갈등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파벌 정치로서 파벌 정치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선 국가나 회사, 공동체 전체보다는 개인이나 특정 계파를 우선시하는 문제점입니다. 둘째, 공정하지 못하며 한쪽 계파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편파적입니다. 셋째, 법치주의로서 제대로 된 법치와 어긋나는 파벌 정치로서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도 약간의 장점은 있습니다. 파벌끼리의 경쟁으로서 더 나은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파벌끼리의 단합으로 더 나은 업무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언론입니다. 언론과 미디어는 항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언론과 미디어는 단지 조회수와 수익을 위해서 사실 확인도 안 된 허위사실, 즉 가짜 뉴스를 유포하여 국민들과 정치의 혼란을 가중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실 확인이 안 된 오보를 내보낸 사례 중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시계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도
변호사 자격으로 같이 입회하였으나 단 한 번도 논두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언론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로 논두렁 시계라며 보도하며 잘못된 정보가 사회로 퍼지게 하여 정치적, 국민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언론들의 책임은 항상 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런 식의 조회수를 노린 공정에서 찍어내는 듯한 기사들은 국민에게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공정한 보도를 하는 다른 기자들까지 국민들에게 욕을 먹게 하는 아주 안 좋은 사회적 악습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기사들과 언론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요소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계를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지 않고 현명한 국민으로서 현명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언론도 국민의 역량에 맞추어 공정한 보도를 하고 오버가 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정정을 하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사가 공정과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보도 전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과 확인을 한 후에 보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민감한 단어나 키워드, 특정 문제가 날 수 있는 키워드들은 필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편파적인 언론에 대항할 수 있게끔 대대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명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거만 끝나면 노예제가 시작된다. 뽑힌 자들은 민주주의를 잊고 언제나 국민 위해서 군림했다. 프랭클린 P. 애덤스라는 분이 남겨주신 명언입니다. 이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으나 그 전문 정치보다 현재 정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정치사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셨는데도 떨지 않고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은데요. 김재혁 패널님의 발표 어떻게 들으셨나요? 대한민국 정치사를 중학생이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비판해 주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여야 집안 싸움, 그리고 파벌 싸움, 팩트 체킹을 하지 않는 언론의 문제점,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이야기를 해주실 때 국민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함께 들으신 패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패널분들 중에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먼저 우리 김민서 패널님의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2016년에 있었던 그 트럼프와 힐러리 후보자 간의 이제 대선 중에서 많은 언론사에 따라서 편향적인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가짜 뉴스로 인해서 많이 이제 국민들이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선동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지 저도 김재혁 패널님과 조금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언론의 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크게 공감을 했고 많이 제가 배울 수 있었던 이제 발표였던 것 같아서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사실은 그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 언론사의 이제 큰 역할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아무래도 언론사마다 이제 정치적인 방향이나 정치적인 이제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정당들과 큰 관계가 있는 걸로 저는 이제 정치학을 배우면서 크게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또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언론과 정당과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약화를 시킬 수 있는 것 또한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언론사가 각각의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보도를 할 때 팩트 체킹을 하지 않고 보도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조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패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코멘트 해주실 분 또 계실까요? 네, 강준서 패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특히 방금 발표하신 거 굉장히 잘 들었는데 특히 저는 그 언론과 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찝어주신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특히 그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빗속에서 살 것이고 언론이 권력의 신으로 전략을 하면은 국민들은 어둠 속에서 살 것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언론이라는 게 자체가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고 정부와 국민들 사이 간의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의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찝어주신 걸 굉장히 잘하셨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잘 찝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만 더 피드백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박정현 패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중학생이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준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놀라웠고요. 저는 특히 언론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보통 모두 언론을 통해서 정치의 상황이나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했고, 한번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게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 훌륭하게 해주셨는데요. 김재혁 패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패널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현 패널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이번 주제는 정치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관점에 대하여 발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박정현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항상 정치와 법에 관심이 많던 학생으로서 오늘날 정치에 대한 생각과 정치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 발표의 오늘 키워드인 정치적 냉소주의의 정의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정치적 냉소주의는 정치 자체나 정치 행위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나 태도를 뜻하며 보통 정치 행위자들의 정치 행태에 대한 실망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는 어떨까요? 지난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52명을 대상으로 정치적 냉소주의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표가 바로 그 결과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라는 대답은 10% 미만이었습니다. 또한 10명 중에 9명은 정치인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냉소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냉소주의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관심 문제도 심각합니다. 보이시는 이 표는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입니다. 매번 50에서 60%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반 정도가 투표에 무관심한 것이죠. 투표를 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본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공약을 3개 이상 아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후보자의 공약을 알고 제대로 투표하는 유권자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치적 냉소주의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은 정치에 크게 관심은 없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부정적이니 그냥 자기도 따라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릴 적 뉴스를 보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던 부모님을 통해 처음 정치를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저는 정치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기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전 정치적 냉소주의에 저 또한 빠져 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대해 걱정과 우려하는 일들이 없을 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훌륭한 상태의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정치적 효용을 체감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뉴스를 통해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비리, 사건, 사고 등 정치 행위자들의 정치 행태에 대한 실망이 큽니다. 뉴스를 보기도 싫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치적 냉소주의 자체는 정치 행위자들이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저희 대한민국이 절대적인 정치적 냉소주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 행위자들이 그럴 거라고 일반화하는 것이 너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정치 행위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무슨 공약을 내놨는지도 알기 전에 먼저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및 단체에서는 이런 정치적 냉소주의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그리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는 여러 방송국들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개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개표 방송을 MZ세대의 감성에 맞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이는 여러 SNS를 통해 전파되어 많은 청년분들의 그리고 청소년분들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여러 정치인들은 틱톡, 유튜브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활발하게 대중들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도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모두를 초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를 다가가기 쉬운 요소로 받아들여 정치적 냉소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MZ세대가 원하는 정치인은 웃긴 정치인이 아니라는 등 선거철에만 활발히 활동하는 정치인들을 비판합니다. 한 지역을 대표하는 이들의 위엄과 체면을 지키는 일, 그리고 친구처럼 다가와 소통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또 다른 역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무관심 그리고 정치적 냉소주의는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투표율 저하는 정치 행위자들의 대표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하려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이 정치의 개념과 용어에 익숙해져야 하고, 정보 습득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 습득을 통해 색안경 없이 정치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하나쯤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도 괜찮겠지, 내가 굳이 정치에 대해 알아야 할까? 라는 생각이 모여 지금의 사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권 보장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서의 약육강식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자에게 기본권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또한 그 과정을 거쳤으며 그 잔해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정치와 법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본권이 당연한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정치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것입니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명언입니다.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 발표를 들어주신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와 우리의 삶을 좀 더 좋게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바라며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박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현 패널님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냉소주의나 무관심이 문제다라는 것에서 그치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안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른 패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방금 끝난 발표에 대한 코멘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재혁 패널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박정현 패널님의 정치적 냉소주의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저 또한 그 정치적 냉소주의와 국민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지방선거에서도 제가 보았는데, 요즘에는 국민들은 다 그 후보자의 공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당을 봅니다. 당, 뭐 국민의힘인지 더불어민주당인지 정작 공약을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약이 묻히는 경우도 있고, 별로 쓸모없는 공약만 계속 내려놓음에도 계속해서 당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고 개혁되기 위해서는 그 후보자 자체를 보여야 됩니다. 후보자의 공약과 그 후보자, 더 이상 당만 봐서는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당보다는 후보자를 먼저 우선시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혁 패널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로 정책 선거라고 합니다. 정책 선거가 지금 김재혁 패널님이 말씀해주신 그 내용 그대로인데요. 우리가 선거와 투표를 할 때 그 사람의 정당과 그리고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온 공약을 검증해서 나에게 필요한 공약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정책 선거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많은 패널님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코멘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네, 노윤선 패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되게 뜨끔했는데요.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학교 활동 그런 것 때문에 뉴스를 많이 봐야 해서 자연스럽게 정치를 접했는데 20대가 되고 나니까 살짝 정치관에서
보기 싫은 뉴스도 나오고 자꾸 부정적인 뉴스도 나오니까 보기가 싫어져서 뉴스를 기피하고 정치에 대해서 정보를 접하는 것 자체를 차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요즘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긴 하는데 살짝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관심을 갖지 않거나. 그래서 이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솔직한 본인의 감정 그리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코멘트 해주실 패널님 계실까요? 네, 박태준 패널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들 대다수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주변의 말에만 휩쓸려 자신의 줏대 없이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 그것 역시 적극 공감합니다. 이 단어를 색안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특정 후보, 특정 정당만을 지지하는 건 역시 우리 같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끌고 이끌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하나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저희와도 같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더 다양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였던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김재혁 패널님과 박정현 패널님께서 훌륭하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발표를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 하셨던 패널님 더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이 방금 발표에 다 나오셨을까요? 혹시 없으셨다면 더 코멘트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공감이나 또는 의견이 다르셨던 점이 있다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이 냉소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실 패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김민서 패널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김재혁 패널님과 박정현 패널님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은 언론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사실 선거가 선거 캠프인단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이 세 부분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눈으로는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뭐 언론사, 다른 이제 기관들의 좀 노력이나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나 정치적 냉소주의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언론사의 좀 적절한 대응과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을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은 박정현 패널님의 발표를 듣기 전에는 언론사들은 무조건 이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잘 친밀하게 친근감이 느껴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너무 편향된 뉴스만 이제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정책이 아니라 유권자의 그런 인간적인 면모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보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정치적으로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중립적으로 보도를 하는 그러한 언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패널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강준서 패널님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특히 박준영 패널님께서 하신 말씀과 김재혁 패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런 정치인들의 소통이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정치인이 국민과의 소통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난다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SNS를 활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나와서 국민들을 만나서 만약에 해결 방법을 논의를 해본다면은 여기 김재혁 패널님께서 말씀하신 당내 갈등이라든지 박준현 패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나 태도 같은 게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정도로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이 정치 참여 그리고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로 발표를 준비해 주신 분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여수에서 올라오신 박태준 패널님이십니다. 박태준 패널님께서는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 관심 그리고 선거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에서 제13대, 제14대 의원을 지내고 있는 박태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진에 주목해 주십시오. 최근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되며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거듭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진에 주목해 주십시오. 올해 6월에 시행된 제8회 전국 지방선거의 투표율입니다. 50%. 선거권을 지닌 유권자 등 둘 중 한 명만이 선거권을 행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기 무상할 정도로 참담한 수치입니다. 단순하게 투표율이라는 개념 외에도 시민들, 특히 우리와도 같은 MZ세대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일상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평범한 모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갑자기 나는 A당이 좋더라 라고 정치적인 얘기를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흔히 돌아오는 반응은 왜 그런 말을 하냐, 정치 얘기하지 마라, 물이 흐려져 버렸다 등의 다소 거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처럼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느 순간부터 정치인들만의 영역이 되어 느끼는 이들이 많아져 그들 스스로 정치와 벽을 치며 접근을 거부합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 생각보다 그리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최소한 앞서 보신 이러한 표현들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한결 나아 보이지 않나요? 이 외에도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흔히들 정치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직접 투표에 참여하거나 정당에 가입하여 의사를 표하거나 아니면은 집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의사 표현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하로 훨씬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일상 속 상대방과 의견을 공유하는 것, 정치 행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신문이나 뉴스 기사를 시청하며 자신의 의견을 확립하는 것 역시 모두 정치라는 큰 범주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은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원인이 우리의 사회구조에 있다고 보았는데요. 교육의 상징이라고도 불리는 학교에서 12년이라는 교육과정 동안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끔 할 만한 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치 참여와 선거, 민주시민 교육을 받고 자라온다면 굳이 주변의 권유 없이도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언젠가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세상. 개개인이 국민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국민들의 의사가 효율적으로 정계에 반영되는 세상. 마지막으로 서로의 이념이 다르다 하여 배척하지 않고 인정하며 이해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세상. 언젠가는 꼭 이러한 모습이 현실이 되어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실현된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여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치 참여 사실은 그렇게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라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치 이야기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번 발표 다른 패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치 얘기를 꺼내면은 서로 그 정치적 견해와 입장이 다 다릅니다. 뭐 한 당을 지지하더라도 뭐 제가 말했던 그 계파주의처럼 이쪽 계파 다 나뉩니다. 그래서 같은 당의 당원이라도 그 특정 계파 때문에 싸우곤 합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의 이해와 견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서로 간의 정치 대화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좀 더 변화하고 좀 더 정치에 참여가 확대되며
민주주의 교육이 좀 더 확실하게 되면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강준서 패널님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우선 박태준 패널님의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저는 특히 그 정치적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큰 공감을 합니다. 그 정치적 교육을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학교나 아니면 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그 청소년들이 정치에 단순히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된다면은 나중에 정치에 실제로 출마를 할 수도 있고 또한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미리 정치적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발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우리 김민서 패널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김민서 패널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선거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신다고 합니다.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의 선거 제도 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서 발표할 주제는 더 나은 선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선을 해야 할 여론조사입니다. 우선 간단히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여론조사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등을 발표를 하고 이것이 사회에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결을 한 뒤에 개선 방안을 여론조사, 시민 두 가지의 다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거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면 여론조사는 선거의 꽃입니다. 그만큼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선거 기간 동안에는 많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론조사는 사실 지지율이나 선호도를 파악하는 조사라는 그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저는 이 발표에서는 여론조사의 정의를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의 지지율을 예측하는 설문조사로 설정을 했고 공공기관이나 한국갤럽 등과 같은 사적 기관들을 모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대면, 전화 면접 혹은 ARS 등을 통해서 후보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론조사의 역사로는 18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동차 소유자 명부 같은 자료들에서 실린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지상투표 등의 방식을 사용을 하다 보니 1930년대에는 많은 오차가 있었고 좀 정확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자 조지 갤럽이 자신의 통계 이론을 이용을 해서 이들을 보완을 하기 시작했고 오늘날의 이제 여론조사로 활용이 되는 것이 이 보완한 여론조사입니다. 우선 여론조사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속도, 방향 파악과 국민의 권리 보장이 있습니다. 우선은 예전에 대비해서 인구수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국민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적합하고 저는 심지어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 또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 선거 기간 중에 흐름과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 인단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당 혹은 지지자 그리고 지지자들이 선호하는 정책 등을 파악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중간중간 자신들이 얼마만큼의 평판을 얻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길잡이를 제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거 기간 동안에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권자들에게 주어진 선거권의 가치를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정치적 의견이 여론조사를 통해 반영된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원래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의 부정적인 면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편승 효과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른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를 하고 휩쓸리는 이제 흔히 말하는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을 때 지지하는 후보자를 바꿀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보다는 다른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르는 이러한 동조 효과를 좀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 혹은 전반적인 대선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대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온라인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집단 표본이나 전화 면접과 ARS 등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질문 유형과 범위가 각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질문의 유형과 잦은 연락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라고 느끼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권자들의 심리적 불편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는 사실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에 전반적인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자들은 우선 자신이 참가하고 주최하고 있는 토론회나 캠페인에 대한 평가를 간접적으로 받고 이에 대한 효율성을 파악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파악하고 자신들이 지지자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수립해야 되는지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러한 여론조사 자신들이 대선 때 받았던 여론조사의 결과를 반영해서 정치적인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후보자들 혹은 정치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또한 여론조사가 없다면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의 유권자들의 표가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없다면 단순히 그냥 몇 천만 국민 중에 한 표라고 생각을 단순히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가시화되어 있는 결과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실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의 비용과 설문에 참여하는 데 드리는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론조사의 개선을 위해 정확도와 질문 내용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여론조사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선 방안으로는 저는 정확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17년이나 2022년 대선에 따르면은 이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ARS나 전화 면접의 지지율에 큰 오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응답론에 따라서 응답자들의 정치적 성향 혹은 응답자들이 어떠한 질문들을 선호하는지 방법론에 따라 그것들을 파악을 한 후에 방법들에 따라서 다르게 질문 순서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선거 관련해서 필요한 질문과 이제 사생활 침해라고 느껴지는 불필요한 질문 간의 경계를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론조사의 질문들을 다 응답한 뒤에 불편했던 점을 물어보면서 수용을 해 나가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응답률 향상 관련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거 기간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응답률이 사실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심지어 2022년 올해 대선에 따르면 전화 여론조사의 무응답률이 어떤 특정 기관에서는 90%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여론조사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률 향상을 위해서는 여론조사에 대한 낮은 인식이라는 원인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한 후에는 여론조사가 선거와 장기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알리는 캠페인이나 광고 등을 많이 실행을 하면서 응답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 기간뿐만이 아니라 저는 유권자들의 참여가
조사 기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것과 높은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선거활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넓은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정치와 사회를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사실 부족하더라도 짧은 시간만 투자를 해서 후보자의 토론이나 캠페인 등과 같이 후보자들의 정치적인 행적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 후에 여론조사에 성실히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서 패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구나라는 느낌이 오네요. 그럼 혹시 다른 패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번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코멘트하실 김재혁 패널님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일단 김민서 패널님의 여론조사에 대한 발표를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저 또한 이 문제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 여론조사의 문제점으로는 너무 여론조사 기관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의 기관이 다양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언론사에서마다 보도할 때마다 어떤 기관이 여론조사인지가 다 다릅니다. 출처가. 그래서 얼마 전에 윤 대통령님의 지지율 하락 때에도 어떤 기사에서는 17%, 어떤 기사에서는 18%, 어떤 기사에서는 19% 이렇게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언론사에서도 약간 좀 기준점을 정해서 보도를 하거나 그냥 평균을 내서 보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개선되면은 좀 더 깨끗한 정치가 되고 좀 더 깨끗한 언론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해 주실 패널님 강준서 패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를 정말 잘 들었는데요. 저도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진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원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라고 하면 선거나 아니면 정당 이런 거에만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 여론조사에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론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서 노윤선 패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론조사가 중요한 건지 몰랐는데 뉴스에 볼 때마다 이제 자막에 몇 %라고 뜨는 걸 보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지지율 높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니까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느꼈어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 참여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저와 같은 살짝 20대 초반 친구들은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꺼버리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젊은 사람들은 전화 받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질문지 수정에 관한 코멘트도 있었지만 저는 살짝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어요. 특히 요즘에는 살짝 좀 전문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구글 폼 설문조사를 통해서 신청도 받고 의견 코멘트도 되게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 시간을 축약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여론조사 방법도 점점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코멘트 해주실 패널님 계실까요? 네, 박태준 패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많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요, 몇몇 어른분들께서 전화 받는 걸 꺼려하셔서 그냥 선거 기간만 되시면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받자마자 또 여론조사네 지겹다 정말 이런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여론조사 하는 것 자체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론조사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여론조사에 무관심하거나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저에게도 기회가 몇 번 오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화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여론조사의 기회를 놓쳤던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이것 역시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의 방법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발표드린 것처럼 다양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이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건 역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단계 중에 하나인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여론조사의 응답률도 높아지고 그것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한 우리들의 정치 토크쇼에서 이렇게 여론조사 이야기까지 나누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요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동시 지방선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가 큰 선거가 2개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핫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그 2022년을 여기 계신 패널님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직접 여기에서는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투표권이 아직 없어서 참여를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던 만큼 이번 2022년도에 있었던 선거 이야기, 투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제도와 이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패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패널님 계실까요? 네, 먼저 박정현 패널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박태준 패널님 그리고 김민서 패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제 경험이 떠올랐는데요. 저는 유권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20살입니다. 저는 유권자가 되어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날을 기다려왔는데요. 사실 제 주변 지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투표를 하지 않고 기회조차 있는데도 귀찮다면 투표를 하지 않는 지인들을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박태준 패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진국과 투표율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정치는 우리 모든 삶에 연결되어 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투표율이 낮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김재혁 패널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또한 박태준 의원님과 김민서 의원님의 그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는 이번 2022년도 대선과 지선, 당연히 저는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온라인 모의 투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청소년들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투표와 방식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서 거의 비슷한 느낌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으로 참여를 해서 청소년들과 청년층의 정치 참여에 관심을 이끌고 더 나아가 국민들 전반적으로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기회가 생길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이렇게 여론조사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함으로써 점점 더 개선을 하고 하여서 국가와 국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선거 제도와 투표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김민서 패널님께서는 지금 여론조사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여론조사 외에도 이런 선거 참여, 투표에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누어 주고 싶으신 부분 있으실까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권이 있는 연령층에게만 이제 전화를 가는 것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선거권이 없는 나이인 미성년자들에게는 정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까 발표에도 말했다시피 온라인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등을 통해서 사실 미성년자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이러한 대외 활동들을 통해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몇 년 후에 그 미성년자들도 선거의 연령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미성년자층이 굉장히 정치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 과정에서 정치나 정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이러한 수업들이나 혹은 정치 페스티벌 혹은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에서 많은 이제 활동을 하고 많은 이제 청소년들과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많이 실행이 되고 너무
소수의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다른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나 더 많은 기회가 있다면 오히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연령층이나 정치 참여율은 사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장소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매년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좋은 교육 자료들과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패널님들은 그런 부분 다 확인해 보셨을까요?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선거나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말씀하지 못하신 노윤선 패널님의 의견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노윤선 패널님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활동도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정말 우연히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전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런 거를 접하기보다는 그냥 대학이 가야지, 입시를 먼저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와서 되게 다양한 활동을 접하는데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1학기 때는 정말 내가 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있는 걸 보면서 느낀 건 아까 김민서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청년이나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부터 살짝 이런 정치 참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빌드업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노력이 청소년기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강력하게 이제 공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준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패널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저도 노윤서 패널님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청소년들의 스스로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주변에서 이런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와 같은 단체에서도 더욱더 많은 홍보를 하고 이렇게 올바른 유권자와 올바른 미래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태준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또한 정치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서 청소년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직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는 연령이긴 하지만 혹시 후에 성인이 된다면은 어엿한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민주주의 시민 교육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선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선거권, 투표권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유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진행되고 있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저희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와 그리고 이런 청소년 패널 분들이 계속 참여하고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선거와 그리고 투표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 참여 방법, 구체적인 그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패널님께서 발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노윤선 패널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과 사회 가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노윤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이게 정치랑 연관은 없고요. 살짝 청년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회 참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사실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접하기 전까지는 사회 참여라는 단어를 듣고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내가 사회 참여를 하지? 살짝 이건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회 참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국어 시간이었는데 저는 수행평가 책으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선정을 해서 복잡해져가는 사회적 단절,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현대 한국 사회를 연결을 시켜서 공동체 의식을 한국에서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 막연하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어 교과서에서 공공재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어요. 당시에 당근마켓이나 따릉이 등 공공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공유경제가 성장하고 있었던 때라서 저는 공유경제와 사회적 가치 창출의 연관성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유경제의 성공 사례는 당근마켓이었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물건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을 나누는 과정에서 과소비를 줄이면서 새로운 물품의 생산을 막는 환경 오염에도 방지를 할 수 있었고, 또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별 주민 간 공동체 내 유대감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환경, 바람직한 소비 확산, 그리고 주민 간 교류 활성화라는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내는 당근마켓의 사례를 통해서 이것이 실질적인 사회적인 가치 창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회 참여와 사회 가치 창출의 범위는 매우 넓고 우리도 어떻게든 한 번쯤 참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유경제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발전시켰어요. 사회적 가치 창출 동아리에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진행하는 경험을 가져서 이걸 살짝 사업의 형태로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업 학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에서는 좀 아쉬움이 들었는데 전문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사업을 기획을 하는 경험은 가졌지만 생각보다 수익성에 치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소셜 벤처 기업이나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주제에는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창업은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업학회에 있는 한 언니와 함께 지역 상생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사업의 후속 활동을 진행을 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알아보면서 제 활동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상생 사업 프로젝트는 바로 창신동에서 진행했던 창신 생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 아이템 고도화 사업이었어요.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재개발이 선정된 지역이었는데 재개발이 무산되면서 종로구에서 도시 재생을 위한 많은 예산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로구, 창신동 그리고 한 대학과 연계를 해가지고 도시의 동네에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피크피크닉 같은 경우에는 창신동 동네의 특성을 활용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옷을 만드는 오랜 봉제 역사가 있었고요. 동네 특성상 지대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서울의 야경을 넓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창신시장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저희는 이 세 가지 요인을 결합을 해서 창신동에서 진행하는 이색 피크닉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직접 창신동과 협업을 해서 시제품 체험 행사까지 개최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정말 뜻깊었다고 느낀 게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까지는 저는 사회 가치 창출이라는 막연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협업을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시재생, 지역 브랜딩, 그리고 골목경제 활성화 같은 그런 세부적인 주제에 대해서 제 관심사를 넓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게 되어서 이것도 일종의 정치 참여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이런 활동들이 많이 생겨나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이지 않은 일회성 프로젝트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이 창신동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관련 담당자 분과 좀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동네에서 똑같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발전은 되지 않고 살짝 일회성으로만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연속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과 협업체 간의 프로젝트 관련 목적의 차이였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의 브랜딩을 원하고 수익성을 원하지만 협업체에서는 사람들이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기를 원하는 등 지역과 협업체 간에 살짝 프로젝트의 목적과 달성 목표율에 관해서 차이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정체성 브랜딩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물론 창신동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이색적인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는 것까지는 쉬웠는데 이것을 대중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선호도를 얻고 실제로 수익까지 달성을 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너무 큰 어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제 결론은 청년의 사회 참여 증진은 어렵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와 청년 참여의 경우에는 정말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청년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의 경우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을 하고 좀 더 실무적인 경험을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
첫 번째는 대학별 캠퍼스 타운과 지역 그리고 동네 간의 협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서는 대학의 캠퍼스 타운과 지역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수업과 연계해서 직접 학생들이 대학에 방문을 해서 실무적이고 좀 직접적인 지역 활성화 사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문제 해결형 공모전입니다. 실제로 이번 연도에 진행되었던 학생 창업 유망팀 300이라는 공모전에서는 교육 트랙이라는 분야가 있었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가 중에서 지역의 문제를 기반으로 해결할 아이디어를 낸 청년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 위에 같은 경우에는 소셜 벤처 경연 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저 대회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참여해서 경쟁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의미 있고 좀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창업 공모전 외에 자원봉사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를 해서 원래는 펀딩이나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던 아이디어를 일부 파생시켜서 자원봉사 아이디어로도 좀 파생을 시켜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활용되고 버려지는 보자기를 활용을 해서 머리끈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걸 자원봉사로 파생을 시켜서 동네에 있는 천들을 모아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보자기 만들기, 바느질 키트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를 하는 그러한 자원봉사 아이디어를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청소년 참여도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 센터 기획 공모전에 참여를 해서 이러한 사회 참여를 청소년에게도 확장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정책 아이디어 공모 혹은 창업 아이디어 공모 사회 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 이러한 기회를 제공을 하는 플랫폼을 기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려움은 매우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여기에 적어보았는데 첫 번째는 시련입니다. 물론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아이디어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익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실제로도 많은 창업 기업들이 이름만 있거나 유령 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인데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정말 끝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식입니다. 요즘에 청년들의 창업과 관련된 활동은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 사회 참여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매우 저조합니다. 아까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생각보다 가져주지 못해서 그렇게 높은 효과를 낼 수는 없어서 계속해서 국가나 동네에서도 사회적 참여 프로그램, 지역 문제 해결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은 목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듣고 있는 수업에 한 교수님이 하는 말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한다, 사회 가치를 창출을 한다라는 이름을 명목으로 그저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저도 동아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초반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갑자기 돈을 좀 벌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변질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목적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자이자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노윤선으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건 저나 20대, 10대 청년뿐 아니라 30대, 40대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인식도 바뀌고 대한민국의 공동체 의식을 확산해 나가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노윤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항상 정치 참여 이야기를 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을 조금 어렵고 좀 막연하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오히려 노윤선 패널님의 발표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 참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서 다른 패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코멘트 해주실 분 지원받겠습니다. 네, 먼저 박정현 패널님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네, 방금 노윤선 패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창신동의 지역생활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언급하셨던 창신동에서 고등학교의 일부를 보냈는데요. 사실 창신동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런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바뀌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청년의 정치 활동이 현재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활동이나 공모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점에서 앞으로는 관심을 조금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혁 패널님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노윤선 패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전 그중에서 청년 창업에 대한 문제점에 가장 큰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대한민국에서 청년 창업이 어려운 이유가 대출과 투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테슬라, 기타 등등의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 차고에서 시작한다는 기업들이 많은데 한국에는 유독 그런 기업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은행과 기업가들의 투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확실한 계획만 있으면 어딜 가서도 누구에게나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해서 투자 받으려고 하면은 본인의 집을 담보로 하거나 차를 담보로 하거나 거의 모든 것을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해 큰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은행들이나 각종 기업들 또는 국가에서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를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혁 패널님께서 말씀해주신 청년 창업의 경우에도 다른 창업보다도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과 연계하는 그런 소셜 네트워킹 사업의 경우에는 더욱더 국가나 다른 인프라의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다른 분의 또 피드백을 받아보겠습니다. 김민서 패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교육 관련 소셜벤처 사업을 시작을 해서 작년에 창업을 한 후에 올해 이제 성장을 시켜 나가면서 소셜벤처 경연대회 혹은 다른 공모전을 통해서 많은 이제 지원을 받곤 했는데 저도 사실 김재혁 패널님이나 노윤선 패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연계성이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셜벤처 경연대회나 공모전에서 만약에 입상 혹은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면 단순히 그냥 위촉장이나 몇 시간 정도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받고 단순히 100만 원 혹은 몇십만 원 정도의 이제 상금만 받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는 게 필수적인데 오히려 일회성으로만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정말 아이디어가 신선한 것 같아, 잘했다, 여기서만 그친다는 것이 저도 큰 한계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골목 상권 혹은 이러한 지역 사업들이 좀 많이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스타트업의 좀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빨리 촉진시킬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이제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대회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고 이 발표를 통해서 정말 저도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신선했던 주제인 만큼 다양한 피드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마지막 발표자이신데요. 우리 강준서 패널님께서 준비하신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준서 패널님께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 증진을 위해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라다이튼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이며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에서도 활동 중인 고등학교 1학년 강준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의 정치 참여 증진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정치란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으며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가 청소년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의 대한민국 정치는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분야가 미래의 유권자인 우리 10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미래의 올바른 정치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10대들,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깊게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손꼽을 정도입니다.
이제 청소년은 18세가 되면 투표권이 생기지만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정치라는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또한 정치 분야에 대해 참여하고 알아갈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되지도 않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사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정말 중요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의 삶과 젊은 세대를 위한 사회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세대에 비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질과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청소년의 신분으로 직접 대통령 후보를 보좌하고 자신들의 믿는 지방선거 후보의 유세를 도와주는 청소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청소년들의 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직접 정치를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권자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정치인이 되는 것이 꿈이라서 청소년의 나이에 정치에 관해서 배우고 싶고 실제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라는 것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을 할 때 대한민국 청소년의회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 참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많은 것을 얻고 제 삶에 굉장히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를 하면서 국회와 정치, 입법과 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했던 청소년의회 활동 중에서 가장 값진 경험은 내 친구를 국회로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꼭 만나고 싶었던 국회의원님을 만나보게 되었고 그리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님을 만나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았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만나며 제가 궁금했던 정치와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볼 수 있었고 제가 청소년의회에서 발의를 했던 법안에 대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와 같은 청소년 단체들이 청소년 정치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올바른 유권자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 증진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서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정치에 대해 교육하고 정치에 대해 더욱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활한 수업을 듣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과 젊은 세대, 청년들이 정치에 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0글자짜리 글보다는 청소년이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또한 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들은 미래의 유권자이고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정치에 대해 올바르게 교육받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훗날 미래에 올바른 유권자가 되어 더욱더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준서 패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현직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본인이 발의하셨던 입법 청원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 내 친구를 국회로라는 프로그램에서 백혜련 의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백혜련 의원님은 여기 수원시, 저희가 여기 선거연수원이 있는 수원시의 국회의원이신데요. 의원님을 만나면서 제가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에서 발의했던 어린이 차량 방치 안전법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의했던 법안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를 혼자 차량에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법안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더운 여름날 열살병으로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이러한 차량에 아이를 방치하여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에서 입법 청원안으로 어린이 차량 방치법에 대해서 발의를 했었고 그게 이제 대표 법안으로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히 피드백을 받을 만한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에서 제공을 해주는 내 친구를 국회로라는 프로그램에 가서 의원님을 만나 뵈어서 직접 이런 피드백을 받게 되었고 덕분에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청소년 시기에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현직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본인이 의견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는 경험은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선 두 분의 패널님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직접 활동하시고 경험하셨던 느낀 점을 바탕으로 굉장히 발표를 잘해주신 것 같으세요. 혹시 다른 패널님들께서는 마지막 발표자셨던 강준서 패널님의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재혁 패널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강준서 패널님의 의견 잘 들었고요. 그처럼 그 청소년 정치 참여에서 그 정치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은 굉장히 큰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어릴 때부터 바로 잡히지 않으면은 잘못된 인식이 커서도 계속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 학교를 예로 들면은 속칭 말해서 일베 DC라고 나오는 그런 보수 단체에서 나오는 그런 밈이나 말들을 청소년들이 올바르지 못한 정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특정 후보나 특정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옹호하는 발언으로 큰 무리를 빚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그래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일단 올바른 민주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더 나아가서 성인이 돼서라도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고 올바른 인식을 가져서 올바른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민주주의는 더 후퇴하게 될 것이고 점점 보수주의나 뭐 극우 이런 정당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막 일장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극우 좌파 정당들이 더 우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정현 패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도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제 12대 의원과 홍보대사를 같이 활동하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효능감을 얻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와 같은 단체들이 많아진다면 청소년들과 청년의 정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모의국회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모의국회 동아리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고등학교들에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 그 동아리뿐이지만 전반적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강준서 패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유권자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시대가 왔다라는 말에 상당히 공감이 되었는데요. 우리 손으로 뽑는 정치 행위자인 만큼 정말 우리에게도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 분만 더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패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활동 증진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도 됐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던 당시에 한국과는 조금 달랐던 뭔가 수업 방식이나 대외 활동 등을 통해서 좀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대외 활동 등은 좀 대학부, 학생부와 같이 많은 나이나 소속에 따라서 큰 제한을 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와 소속에 따라서도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활동에서의 최대치는 이것이다, 이렇게 한계를 정해두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 고등학생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졸업을 한 뒤에 대학생이 되어 대학생에 맞는 대외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고 좀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생활했었을 때와 같이 정치나 어떠한 한 과목이나 한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충분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의지가 있다면 대학생들과 함께 이제 대학생들의 수업에도 같이 이제 들을 수 있고 대학생들과 함께 대외 활동, 단순히 멘토 멘티식의 뭔가 위계 질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제 조화롭게 이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 이 정치에도 접목할 수 있듯이 청소년들이 단순히 청소년 수준의 정치가 아니라 대학생 혹은 다른 성인들과 같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이나 지식 또한 더욱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쭉 패널님들의 발표와 토크를 듣고 저도 현장에서 이제 청소년분들과 청년들과 많이 만나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좀 전해드리자면 사실 사회나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점차 늘어나곤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기는 대학 입시와 또 직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내신이나 또는 성적,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반대하시거나 현실적으로 시간을 내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정치 참여나 사회에 대한 이런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에 대한 변화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패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대안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았고 그리고 참여와 선거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는 청소년들과 그리고 청년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그리고 사례를 경험을 들어보았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패널님들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사실 대본과 그리고 정답이 없었던 토크쇼인다 만큼 어떻게 참여하셨는지 그 참여 소감과 마무리 느낀 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한 우리들의 정치 토크 패널님들께서는 어떻게 참여하셨는지 한 분씩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어린 나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하게 발표와 토크에 참여해 주신 우리 김재혁 패널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토크쇼에서 여러 생각과 의견을 가지신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이 좀 더 많이 찾아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정치에 대한 것도 좀 자유롭게 좀 견해가 나눌 수 있고 이런 자리를 빌어서 자신들의 생각을 뚜렷하게 정리도 하며 남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단 저 또한 이런 곳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5분의 다른 패널님들과 다양한 견해를 나누어 굉장히 좋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박태준 패널님의 참여 소감 듣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정치에 대부분 관심이 없다라고 색안경을 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다양한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제 조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또 강준서 패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에서 청소년과 청년과 정치에 대해서 뜻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요. 새로운 사실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정말 뜻깊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정치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교롭게도 세 분의 남성 패널님들이 다 청소년이셨네요. 네, 옆에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 패널님들은 다 대학생이신데 어떻게 오늘 참여하셨는지 발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현 패널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분들이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하실 수 있다는 거에 정말 놀라웠고요. 아무튼 이제 오늘 중학생, 대학생,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분들과 소통을 해보았는데 모든 분들이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좀 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정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윤선 패널님의 말씀도 듣겠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아직까지는 정치라는 단어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번외로 제가 선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선거는 맨날 진행되는 거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거도 알고 보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몰랐고 생소했던 점을 좀 보완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서 패널님의 참여 소감 듣겠습니다. 우선은 이 온라인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통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제 또래인 대학생 패널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정말 배워갔던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정치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와 같이 정당에 가입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활동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이제 그냥 평범한 20대 성인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제안을 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셔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정치적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좀 길잡이를 얻었던 귀한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선택적인 개념이 아니라 의무인 것 같습니다. 앞서 패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권자도 이제 정치에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정치, 선거라고 한다면 아직은 나와 먼 이야기, 재미없는 이야기, 그냥 더 뒤로 넘겨두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아직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같처럼 유권자분들이 페스티벌, 축제처럼 이렇게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6분의 훌륭한 패널들과 함께 솔직한 우리들의 정치 토크 나눠서 너무 기뻤고요.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윤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